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갖고 있는 이커머스와 그다음에 웹툰이 가장 큰 지금 밸류에이션 틀이에요. 얘네들의. 그리고 이 플랫폼은 지금 뭘로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 요즘 가장 핫하다는 메타버스가 이 플랫폼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제페토를 이미 갖고 있고 히트를 시켜놨죠. 글로벌이에요, 얘는. 한국은 더 적어요. 훨씬 적어요.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9가 글로벌 사용자들이거든요. 얘네들은 한국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아마존급이 돼 있는 거죠.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저희 뭐 1년 전 이럴 때도 그 방송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혹시 보시게 되면 한국의 인터넷 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실제로 미국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 구조의 중심이 되는 일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가장 큰 10개 기업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에도 그 상당 부분 사실 기간을 따져보니까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그 플랫폼 관련된 이런 걸 쌓아가기 시작한 지가 20년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그 점유율을 갖게 됐는데, 이것들은 다 알고는 있으면서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 엔진 중에 전 세계에서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한 어떤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랬지 못했다 그러고, 누구든지 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뭐 이럴 정도로 이게 독점인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바라보는 거는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조용히 점유해 온 거죠. 저희는 몰랐지만 그들은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부분으로 바라보던 걸 전면으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카카오의 액면 분할 얘기는,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는 큰 기업들의 액면 분할은 조금은 이슈가 되긴 해요, 항상.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할 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액면 분할하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얘기가 늘 있었고 했는데, 카카오도 뭐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쿠팡 효과하고 함께 이게 더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들의 진면목이,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작년도에 코로나의 언택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들이. BBIG라고 했던 것 중에 인터넷 기업이 대표 2기업이었고, 그 당시도 이 둘은 독보적으로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비싼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라는 대부분 그 질문이셨어요. 워낙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개를 지금은 뭐 너무나 뭐라 그럴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느낌으로 막 유망하다는 느낌으로 아직 충분히 이제 시작이다. 그런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그렇게 좀 변한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그런 걸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치 이런 거죠.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보통 때는 멀리서 보거나 이랬을 땐 덩치가 진짜 큰지 몰랐는데, 모르죠. 근데 자기랑 키가 똑같은 사람이 그 옆에 딱 서니까 딱 나타난 것처럼, 나는 저랑 하면 똑같은데 뭐 이만큼이나 더 크면은 확실히 알고, 뭐 다른 물건에 비교해서 딱 나타나면은 보통 우리가 작은 거 보여줄 때는 뭐 손톱 이런 거 이렇게 옆에다 해놓거나 뭐 성냥꽉 해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가 딱 돼버리는 바람에 거인인 거, 그러니까 딱 드러나 버린 것처럼 쿠팡이 좀 그런 계기를 좀 가져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국도 그 플랫폼의 가치가 보석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근데 그것도 이제 전망이 아니라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가 됐고, 제가 1, 2년 뭐 틈틈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국의 인터넷 기업을 바라보는 면들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크게 이견을 갖지는 않으실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인터넷 기업들이 가진 그런
밸류에이션의 측면들을 조금 전에보다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내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하려고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요인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꾸준히 투자해 왔는데 그 저희가 투자해온 방법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설명을 이제 오늘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의 특성이라든지 그 의미 같은 것들은 이미 지나간 한 두세 주 동안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이미 다 아셨을 테고 예. 단 제가 좀 뜻밖이었던 거는 이제 오늘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 굉장히 인기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참 핫하다 이런 예, 카카오가 원래는 액면 분할을 할 경우에 그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숨겨져 있던 물량들이 쏟아지는 편이에요.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숨겨진 물량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이 될 때 상장한 첫날부터 굉장히 눌리는 주식들이 과거엔 좀 많았거든요. 요즘 따상이라는 말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상장한 날 유명 주식들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한국에서 정말 우량주로 유명한 거였고 예, 삼성생명은 보험회사 중에 아시아 1위 같은 규모를 가진 회사였었으니까 사실상은 뭐 그리고 수익성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나 보험회사 수익성이 좋은데 특별히 이제 언제 제일 보험회사 좋아지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0,000불 넘어가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삶의 질이 높아질 때 굉장히 높아지고 물론 생보도 그렇고 손보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화재 같은 게 우리나라가 10,000불 넘어서고 나서 한 10년 동안 80배 올랐으니까 근데 어느 나라나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삼성생명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데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는 날로부터 1년간 그 공모가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에서 그 삼성그룹에는 신세계도 있고 왜 그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다 이제 그 잠겨있던 물량인데 상장을 하면은 세금을 안 내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이 막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비상장 매도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매도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팔아서 그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면 내가 남겨놓은 주식의 평가 금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팔았는데 내 평가 금액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그냥 뭐 같은 놈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그 관리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성적이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큰 주식을 팔 때는 언제 파냐면 이런 식으로 받아줄 물량이 충분히 있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언제 마음껏 파냐면 삼성전자가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면 그 공시된 그때만 팔아요. 이유가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면 사실 물량이 나와서 많이 오히려 약해졌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초반부터 핫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쿠팡 효과도 좀 많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유망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카카오가 이랬던 게 아닌데 왜 요즘 이렇게 유망하게 보이나. 또 혹은 이게 다 그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게 이제 주식 투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모두가 막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대세를 따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때 이미 이제 8부, 9부 올라왔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라고 하면 사실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평균적인 그 10개 리서치 센터가 있으면 9개가 아니라 9개 반은 8조 예상했고요. 한 군데만 10조 예상했고 한 군데만 9조 예상했는데 9조 나왔죠. 9조 3천.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은 다
묻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애널리스트는 찍나? 숫자가 나오는 게. 네. 근데 이 주식 가격을 계산하는 거를 실제로 배워보면은,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멀티플이란 단어를 써요. 멀티플이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내는 1,000억을 몇 배로 쳐줄 거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EPS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의 주가가 몇 배냐 이게 PER이잖아요. 네. 이 PER을 몇 배로 줄 거냐를 정하는 건 애널리스트 본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은 일반적으로 EPS의 주가가 한 20배 이상 높은 게 쉽게 용인되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안정적인 그런 네. 업종으로 보거든요. 마진율이 높은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건설업종은 EPS에 비해서 그 주가가 5배, 6배 막 이렇게 박한 업종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이익이, 그러니까 EPS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네. 얘를 5,000원이 정당하다고 보면 멀티플을 5배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멀티플을 5배 주느냐, 7배 주느냐는 애널리스트 마음이에요. 아까 말한 그 업종의 평균적인 멀티플을 확 뛰어넘는 일들이 뭐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는 일들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6배를 줄 거냐, 7배를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산업을 보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 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액면 분할 기계적인 가격?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11만 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11만 몇천 원 정도? 5배로 나눠 55만 원대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11만 원 정도 했는데 얘가 지금 오늘 카카오 12만 500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7%인가 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카카오를 13만 3천 원 막 이렇게 준 목표가를 준 하우스들이 좀 더 많고 15만 5천 원까지. 제가 재고 높은 건 못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15만 5천 원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액면 분할한 게 11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 작년도에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많이 올라서 작년도엔 저보고 자꾸 물어봤다 그랬죠. 이 가격에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좋게 보시는 건지를 얘기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충분히 또 올라오는 가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가격에서도 지금 5만 원대를 더 본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50% 막 이렇게는 좀 안 돼도 높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13만 원대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바뀌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적정 주가를 낸다는 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플이라는 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코로나 때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에 의해서 셧다운이 막 오고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20년 이상의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도 새가슴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멀티플을 자꾸 작게 잡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빨리 회복될 것 같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멀티플을 절대로 높게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무슨 신의 영역이고 뭐 산수의 그러니까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PER, PBR로 세상 주가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왜냐하면 PER, PBR은 유형 자산의 평가잣대예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PER, PBR로 잣대로 하면은 너무 과대평가. 과평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 무형자산을 평가하면 PER이 쫙 내려가요. 구글이라는 기업이나 애플이라는 기업은 유형자산이 뭐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50분의 1을 주가로 딱 나누면 너무 높죠. PER이. 근데 뒤에 49에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잡으면 이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주식값이 높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형자산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툴이 아직 일반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은 무형자산이 훨씬 더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애플, 구글 말하지만 무형자산이 훨씬 많다는 거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산업이 또 있어요. 게임주라는 거죠. 게임주는 실제 게임 개발할 때 그 수많은 개발자들이 밤새워가면서 컵라면 먹고 막 그 모든 비용 있잖아요. 그 떼거지로 막 그 건물 안에 한 층, 두 층을 다 썼는데 그건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 그 비용 매달 나가고 1년씩 나가면 그 게임 회사의 실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나쁘게 나오겠어요? PER 높게 나오죠. 왜? 이익은 적고 들어가는 건 많으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이 비용이 모두 자산으로 잡히는 때가 와요. 언제? 런칭되면. 게임이 런칭되면 그때부터 이게 다 자산으로, 이 무형자산이 자산으로 탁 평가돼요. 그럼 게임 회사는 독특하게도 1월 달에 그래서 갑자기 PER이 뚝 떨어지고 PBR이 쫙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확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산이 확 커지니까 자산 가치가 확 높아져 버리니까 주가랑 딱 비교했을 때 안 비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안 비싼 게 아니라 게임 회사는 갑자기 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평가. 그래서 폭등이 항상 1월 달에 나오고 이 퍼블리싱이 항상 뭐 이런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게임 산업에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사람들은 그건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더 많은 업종에다 대비해 보면 거의 많은 업종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특별히 이게 잘 안 나타나는 쪽이 어디예요? 구경제. 구경제는 무형자산 위주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 이제 좌초자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그 기존의 에너지 회사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평가절하 받아요. 자산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포스코가 한국에서 제일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자기네 회사 공장이 돌아가면 전체 산업 중에 포스코가 제일 많이 탄소를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를. 근데 올해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법 때문에 환경법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10%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어떤 그 니네가 만약에 탄소를 절감하는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권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못한다면 돈으로 내야 되는 그 비율이 지금까지 3%였는데 올해부터 10%예요. 엄청 올랐네요. 네. 포스코는 이제 예외 산업으로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그 폭스바겐이 차를 너무 많이 팔았다는 죄로 탄소 배출세를 벌금처럼 낸 돈이 얼마였죠? 1,00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랑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자산이 아니고 자산인데 오히려 그 평가절하돼서 오히려 마치 그 비용으로 잡히는 자산들, 좌초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그냥 멀쩡하니 예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이게 가치 있다 아니다 볼 수 없다.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기술주를 주로 하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어떤 실제로 아까 게임 회사가 1월 달에 퍼블리싱해서 이제 런칭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가치 있는 회사로 뿅 나타나는 것처럼 기술주들도 지금은 막 적자 상태인데 언제 도대체 뿅 이렇게 진짜 실적으로 증명하게 될지를 추정하는 일이 우리 기술주 투자에서는 좀 중요한 일에 속해요. 그래서 막 꿈만 먹고 지금 적자 기업인데 무조건 사재 꼈다가는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처럼 나타날 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나간 2월 달 초부터 2월, 3월 두 달간의 조정에서 제일 많이 조정한 기술기업, 기술주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자 기업이에요. 기술주 중에서. 적자가 아니면 좀 많이 버텼고요. 지금 요번에 나스닥 반등해서 다 따라 올라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빅텍 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아는 그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번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는 그 모멘텀부터 제가 생각하기엔 바이든이 인프라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 모든 자금을 부양 자금을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 라고 말한 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일이 없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양을 하는데 그 모든 부양이 국채에서 나올 거니까 국채양이 얼마나 많이 발행을 되겠어. 근데 요즘 이
분양 입찰되는 양을 보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면 쏟아지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으면 네. 값이 똥값이 될 텐데 네. 이 채권 값이 똥값이 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느냐고 한두 달 사이에 이 수직으로 금리가 올라갔었던 건데 그걸로 안 하고 그러면은 세금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시장이 딱 받아들인 순간에 그러면 금리 지금 올라간 건 좀 빨리 올라간 거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일이 없네. 라고 느낀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한 주, 두 주 동안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 서프라이즈한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 계속 1.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보고 과연 마음을 놓게 됐나라고 보면 제가 볼 땐 딱 그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심감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나스닥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나스닥들 중에서 주요한 데가 어디냐? 나스닥 대형주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은 더 빠르게 올라온 거죠. 네. 나스닥 100의 40% 이상이 빅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도 이 회사가 과연 언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개념이고 그거를 계산하는 잣대 문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술의 시대라는 그런 것들, 이 큰 흐름을 네. 계속 잊지 않고 네. 내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지금 보유한 기업이나 보유한 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은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죽하면 아마라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주는 초반에는 확신이 엄청나게 높지만 네. 진짜로 이 기술주가 이 기술이 히트를 칠 때 진짜로 돈을 벌고 진짜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상태더라. 이게 아마라의 법칙이에요. 지나서. 네, 왜냐하면 네. 초반에는 막 흥분을 하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살 때 당연히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흥분을 했으면 쌀 때 사잖아요. 근데 흥분할 때가 다 할 때니까 당연히 기술주는 높을 때 사게 되거든요. 근데 높으니까 반드시 어떤 시장에 충격이 오면 떨어지는 비율이 커요. 왜냐하면 증시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을 보면 무섭고 네.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시장에 그 시장을 설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수록 기술주, 성장주는 할인율이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 시대가 아니라 가치주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고 있던 우리는 어떠냐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 달 전에 다 저희 바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갖고 있는 이커머스와 그다음에 웹툰이 가장 큰 지금 밸류에이션 틀이에요. 얘네들의. 그리고 이 플랫폼은 지금 뭘로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 요즘 가장 핫하다는 메타버스가 이 플랫폼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제페토를 이미 갖고 있고 히트를 시켜놨죠. 글로벌이에요. 얘는. 한국은 더 적어요. 훨씬 적어요.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9가 글로벌 사용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라면 지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플랫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마존이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면 홀푸드라는 신선 산업 회사를 신선 식품 회사를 홀푸드를 딱 인수하고 6개월이 가기 전에 흑자로 전환시켰어요. 왜? 플랫폼이 있으면요. 갖다 얹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기업의 힘이라고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얘기해 왔거든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 이마트랑 제휴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마트랑 또 몇 군데랑 서로 주식 주고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네이버가 신선식품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신선식품을 런칭해봤자 그거 흑자 내는데 몇 년씩 걸려요. 왜?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신선식품은. 근데 플랫폼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기업은 아마존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갔다가 런칭을 하면 돈이 돼요. 네. 알렉사 같은 저거 있죠. 음성인식 비서? 그죠? 음성인식. 이거 이제 원격 의료에 쓸 거라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근데 만약에 아마존은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알렉사를 얹었더니 모든 매출을 알렉사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한국은 어때요? KT가 내놓으니까 어때요? 껴서 주죠? 그거 어디밖에 못 써요? 기가진이 그렇죠. 아리아 뭐 틀어줘 이거밖에. 네. 그거 어떻게 줘야 돼 그것도? 거저줘야 돼. 거저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이버는 그걸 갖고 있다고요. 갖다가 얹으면 돈이 되는 플랫폼을 20년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왜?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요, 그냥 진짜 플랫폼이에요. 예. 카카오 마찬가지. 카카오톡 가입자 몇 명이에요? 이 모든 그 매체 중에 얘가 당연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커머스가 어떻게 성장했냐? 독특하게 성장했죠. 뭐죠? 선물하기. 그러니까 카카오는 정말 또 얘는 똑똑한 애들인 거예요. 기존 네이버 방법이나 이쪽을 안 따라간 거예요. 카카오톡이니까 선물하기를 넣기 시작해서 선물하기로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국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아마존급이 돼 있는 거죠. 왜?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 말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AI 스타트업이 5년 전에 200개가 나왔어요. 예, 100개가 나왔어요. 유명하신 그 교수님들이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차렸단 말이에요. 기술이니까. 근데 그 100개 중에 딱 2개 상장했거든요. 5년 지나서. 그 중에 제가 한 기업 얘기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분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쪽 기업이랑 일하시는 분이니까. 뭐냐면 한 기업이 손정희한테 2천억 인정받았어요. 스타트업인데. 스탠포드 출신이에요. 대표가. AI 쪽이고요. 근데 이 기업이 자기네를 1조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버티다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이름은 안 말했으니까 뭐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카카오에 인수했단 말이에요. 15억에. 2천억이 아니라 6천억까지 갔던 기업을 15억에 인수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을 인공지능 뭐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갈 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빅텍들이 하고 있는 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인수합병하고 있는 그런 기술 회사들. 이들도 지금 5년, 10년 동안 계속 인수합병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많은 분야에 지금 이미 진출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빛을 봐요? 플랫폼이니까 빛을 본다고. 그죠? 이제 들어가서 연결하기 시작하면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얘들 가치는 1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 계속 제가 한국의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모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기술기업 사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네이버, 카카오를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볼 때 15만 원, 뭐 네이버는 지금 한 얼마 가지고 50만 원대 가나요? 예, 그 정도 하여튼 그러니까 예, 40만 원대 이렇게 가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더 붙여서 한 10만 원 이렇게 더 볼 정도겠지만 아마 앞으로 가면서 계속 적정 주가는 더 계속 올리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액면 분할을 하니까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예, 카카오가 어떤 회사가 되고자 하나요? 네. 예, 그들은 무슨 회사라고 불리기를 원하나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아까 테슬라처럼 그런 면에서 바라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제가 뭐 횡설수설 했는데 이 한국의 인터넷 기업은 아직도 투자할 수 있다?